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TV의 장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11월 30일 신용대출 규제책에 따른 청약자금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자금인데 신용대출 규제까지 들어와서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그 방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자,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낼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알찬 시간 되겠죠? 한자도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 신경질 나시죠? 신경질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기가 생기고 오기가 생겨야 돈도 모으고 공부도 하게 돼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좋은 기운들이 청약에까지 연결이 돼서 당첨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돈 모으는 건 제가 못 해드리더라도 공부시키는 건 제가 해드릴 수 있잖아요. 집사쇼TV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제가 위례편에서 준비를 했고요. 지난번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또 보완을 해드리고 이번에 고덕편은 또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의 복병은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책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이번 대책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못 받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답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Q&A도 풀어드릴 거고요. 그래도 방법은 있다. 라고 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덕 청약에 대해서 자금 마련 정말 궁금한 부분이셨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와 세금까지 다 뽑아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한자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용대출 규제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날부터 시행이 됐죠. 첫 번째 내용은 11월 30일부터 연봉 8천만 원 이상 누적으로 1억 초과 대출 시에 DSR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적용인데요. 자, 보시면 기존의 고연봉자들은 거래 실적도 높고 신용등급도 좋아서 기존에 대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대출을 1억 이상 내는 상황에서도 모두 다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현금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DSR 40%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고연봉자들은 약간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러면 대출을 못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규제책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2주 내로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자, 보시죠. 이미 받은 대출이랑 앞으로 받을 대출을 더해서 자, 포인트 1억이 넘는 상태로 1년 안에 그것도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나중에 받은 대출은 2주 내로 상환을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자, 포인트 1억이라는 금액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1년 안에 그리고 규제 지역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11월 30일 이후에 집을 사기 위해서 1억이 아닌 9천만 원을 대출을 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내 주택을 매수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요. 내가 지금 1억 정도는 대출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보다 살짝 부족한 9천만 원의 대출을 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대출을 신청해서 일단 집에 계약을 하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2주 내로 대출금 9천만 원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따져볼까요? 자, 우리 대부분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두 개를 모두 다 더해서 누적 1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 금액에서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 상태에서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내신 9천만 원은 은행에서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경우죠. 이 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실질적인 예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규제책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DSR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출에 대한 용어를 잠깐 제가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LTV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Loan to Value Ratio죠. 그래서 value, 담보물에 대한 가치, 담보물에 대한 가치만 봅니다.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상가, 토지, 건물, 공장,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LTV 40%라고 하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만 적용되고 있거든요. 내 부동산이 10억인 경우에 지금 9억에 40%,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 3억 8천만 원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 기간 30년, 연이자율 2.5% 적용해서 150만 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어디서 하나요 하시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전매 제한에 걸려서 시세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은행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도 은행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DTI가 되겠습니다. Debt to Income입니다. 자, 이 개념에는 소득 개념이 들어갑니다. Income, 그 사람의 연봉, 수입, 소득 개념을 부채 상환 비율에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죠. 나의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플러스 기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이자만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나의 수입, 나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LTV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DTI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DTI가 더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이고요. 자동차 할부이자 월 50만 원, 10억 부동산 담보로 해서 지금 대출을 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DTI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얼마인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고요. 이 부분을 은행에서 따지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LTV 40%, value, 담보물에 대한 가치만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 대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DTI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얼마인지 지금 이거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얼마 나올지 궁금하죠.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월 50만 원, 이자만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세요. 대출 원리금 모르니까 A, 기타 대출의 이자 50만 원, 이거 1년 동안 얼마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12개월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 5천만 원으로 나눠야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40%딱 맞췄더니 지금 보시면 요 A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117만 원.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117만 원이 나와야 4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17만 원, 원리금 균등으로 117만 원은 실제 대출금으로 얼마인가를 계산했더니 약 3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LTV 40%는 3억 8천이었는데 DTI 40%는 3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무려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잔금 대출로 3억 8천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3억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한 차액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당황할 수 있거든요. 자, DTI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정확히 그 금액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내 소득을 보고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담보물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나 중요한 DSR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원리금을 둘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자세히 뜯어보면 총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율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이 개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엄격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즉 A 대출의 원리금, B 대출의 원리금, C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다 탈탈탈탈 털어서 더해서 소득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더욱더 깐깐하게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DSR 개념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시에 차주별 평균 DSR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40%, 그리고 보험사 계열은 또 60%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 지역들, 그리고 시가 9억 원 이하는요. DSR이 90%에서 200%까지 다양하게 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규제 지역이 아닌 이상은 느슨하게 DSR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은행권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파악해 보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규제책이 내려졌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월 30일부터 연봉 8천만 원 이상, 누적으로 1억 원을 초과해서 대출 시에 DSR 40%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2주 내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 얘기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규제책으로 신용대출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수하면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DSR 40%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내서 집을 사는 일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규제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DSR 40%가 특별히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내서 집을 사는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LTV와 DTI와 DSR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TI 말씀드렸죠?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더해서 연소득으로 나눈 거고요. DSR은 신규 주담대 원리금 더하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을 모두 다 더해서 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개념이 더 대출금이 적을까요? 바로 DSR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자동차 할부 이자 월 50만 원, 신용대출 월 80만 원, 청약 당첨돼서 KBC에 10억 정도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잔금 대출을 신청해봤습니다. 자, LTV 40%만 적용되면 3억 8천이죠. 자, 그 다음에 DTI입니다. DTI는 자,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에다가 자동차 할부 이자, 즉 이자만 50만 원, 신용대출 이자만 80만 원, 이거를 1년치로 곱해서 내 소득으로 나눈 게 4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DSR 40%로 보시면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다가 자, 지금부터는 모든 개념이 원리금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할부 이자 50만 원, 자동차 할부 원금 얼마, 신용대출 이자 월 80만 원, 신용대출 원금 얼마, 이거를 모두 다 더해서 12달로 곱하고 5천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비교하다 보면 신규 주담대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는 DSR 40%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이자만 더했었는데 원금까지 더해서 40%를 넘으면 안 되니까 DSR 40%가 적용이 됐을 때 주담대가 가장 적은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DSR 4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담대,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극히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RTI입니다. Rent to Interest입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데요. 임대사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 생긴 규제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의 임대 수익을 1년 동안 내야 하는 이자로 나눈 개념인데요. 연 임대소득을 연 이자 비용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1.25배 이상이 돼야 대출이 가능하고요. 비주택은 1.5배가 돼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대출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인 경우에는 월세 수익이 1,250만 원은 돼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대출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그것 말고도 자동차 할부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1억을 초과해서 앞으로 주택에 자금으로 쓰실 분들은요. 정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어쩌면 대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요. 생각 없이 내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 있잖아. 이거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주택 구매, 주택 청약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신용대출 되도록 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동차 할부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차를 살지 말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Q&A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개념이죠.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케이스별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각자의 본인의 경우에 해당된다 싶으시면요, 명쾌한 답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곱씹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A 첫 번째. 기준 연봉 8천과 누적 1억 초과, 이 개념을 머리에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봉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연봉자,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차주 단위의 DSR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입니다. 자, 비은행권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보험사 있죠? 보험사 대출 가능하잖아요. 이런 곳들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연봉이 8천만 원이 안 되는데 신용대출 1억 초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기준이 연봉 8천만 원 초과잖아요. 연봉 8천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연봉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대출 금액이 1억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용대출 금액이 1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니까, 또 누적으로 1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니까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죠? 반드시 연봉 8천을 초과해야 되고, 규제 이후에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해서 신청하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누적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규제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굉장히 쉽죠? 두 번째입니다. 11월 30일부터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2주 내로 대출금 회수라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 1억을 초과해서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했다라는 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1억을 주택 구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예 대출 1억 초과는 안 내주나요? 아닙니다. 1억 초과해서 대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차주 단위의 DSR 그대로 40%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차후에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누적 대출이 1억 초과가 안 되는데 주택 매수용으로 써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이 점 괜찮습니다. 자, 누적 대출 1억을 넘게 받고 1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1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누적 대출 1억을 넘게 받고 1년 안에 비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비규제 지역이라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DSR 40%는 비규제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Q&A 보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 시 2주 내로 대출금 회수. 자, 1번 11월 30일 전에 신용대출 1억이 있었다. 연장 가능합니까?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대출들 많잖아요. 연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11월 30일 전에 마이너스 통장 1억을 내놓고 쓰지 않았다. 대출 가능합니까? 하셨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은 금액을 뽑아 썼건 쓰지 않았건 간에 규제 전에 만들어 놓은 통장이라면 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자, 11월 30일 전에 5천만 원, 규제 이후에 9천만 원, 1년 안에 주택 매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셨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누적 금액이 1억 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주택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뒤에 낸 금액 9천만 원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경우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미 신용대출이 있었고 규제 이후에 큰 금액이 필요해서 1억보다 적은 금액 9천만 원을 냈다 하는 경우에 생각지도 않게 그 전에 있었던 대출들 때문에 9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계약은 해놓은 상태라서 돈은 치러야 되는데 9천만 원 회수하게 되면 큰일인 상황이죠. 자, 3번 이런 경우 너무 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생각해 보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주택을 매수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11월 30일 전에 5천만 원 있었고 규제 이후에 9천만 원을 냈다. 이거를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썼다. 이거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1월 30일 전에 5천만 원 있었고 11월 30일에 5천만 원을 받아서 지금 합이 딱 1억입니다. 1년 안에 주택을 매수했다. 딱 1억은 괜찮습니다. 1억을 초과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억까지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11월 30일 전에 5천만 원 있었고 11월 30일에 6천만 원 받아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받아도 가능합니다. 단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이 DSR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청약이라든지 주택을 매수하실 분들에게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규제는 차주 단위의 규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용증 할 때 차자 있죠. 빌린 사람입니다. 빌린 주체 단위의 규제라는 얘기죠. 세대 단위가 아닙니다. 빌린 사람, 개인 단위의 규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쾌재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조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2주 내로 대출금 회수. 요거는 차주 단위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모두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규로 각각 1억 넘게 대출 내도 되나요? 하셨는데요. 자, 1억 넘게 대출을 냈지만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죠. 요거 가능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누적 대출 각각 1억씩을 내서 1년 안에 주택을 매수했다. 요거 괜찮습니다. 왜 괜찮나요? 1억을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누적 대출 1억씩을 내서 1년 넘어서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요것도 괜찮습니다. 왜요?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하지 않았잖아요. 자, 4번. 아내가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내고 남편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차주 단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대출을 낸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가 냈죠. 부동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남편 이름으로 했죠. 요거 상관없습니다. 즉, 차주 단위의 규제이기 때문에 요렇게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들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도금 대출입니다. 건설사와 은행이 제휴해서 내는 집단 대출은 이번 대출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번에 규제책에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 포함 여부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번 규제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아무리 많아도 해당 사항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의할 사항은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 있죠. 요거는 DSR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보증대출, SGI, 요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주비 대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시에 입주민 이주를 위해서 집단으로 내는 대출 있죠? 요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사업자 대출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대출 등등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서민금융상품,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죠. 햇살론, 미소금융, 사익돌 모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카카오뱅크를 이용한 비상금 대출 모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영모기지론 있죠. 주택연금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나라에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대출 있죠.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설명을 쭉 들어오시면서 머리가 멍해지셨을 겁니다. 기존에 대출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제는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자, 규제 속에서도 피해 나갈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어쩌면 퇴로를 열어놓은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맞벌이라면 각각 1억씩은 대출을 낼 수 있습니다. 1억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1억씩은 대출을 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부부 가운데 한 사람 명의로 집을 산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내서 지불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크로스, 엇갈리게 해서 한 명이 대출을 내고 다른 분이 명의를 가져오고 이거 가능합니다. 또 하나 1억 대출을 내서 주식에 투자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집을 사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청약에 당첨됐을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